네, 안녕하세요. 이비리스 전자한글의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의 새로운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좀 잠시 정리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라는 어떤 그런 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현황과 이제 특징에서 국내외 몇몇 이제 잘 알려진 큐레이션 비즈니스 범주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핀터레스트나 이제 스토리파이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기업과 소비자한테 어떤 주로 그런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기업과 소비자들 뭐 다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큐레이션은 이제 정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어떤 큐레이터에서 한번 이제 필터링이 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이제 아니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해주는 신뢰 형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학습 목차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제 핀테크 기본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의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산업의 어떤 사례와 발전 방향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이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유형들이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뭐 국내 서비스 사례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몇몇 기업들, 순수 핀테크 기업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금융기관이 이제 핀테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 사례 탐색은 이제 제가 좀 빨리 이제 소개만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이 이제 이렇게 그런 영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핀테크 개념과 유형에서 핀테크 정의와 특징, 그 다음에 핀테크 사업 영역 분류, 서비스 종류가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뭐 앞에서 여러 용어들이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핀테크도 또 이제 조합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결합돼서 핀, 파이낸셜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이제 합쳐져서 핀테크고, 이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제 기술을 융합한 어떤 각종 신기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금융 서비스가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나 뭐 인터넷,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과는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송금, 결제, 자산 관리, 여러 이제 그런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소비자 중심의 어떤 개인적이고 사업적인 어떤 서비스 용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제 기술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초기에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예?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제공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예?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신용카드, 뭐 ATM, 뭐 전자결제 시스템, 개인 컴퓨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급된 이유는 이제 온라인 뱅킹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혁신을 이제 이루어 왔었죠. 근데 왜 지금 다시 이런 핀테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어쩌면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금융 서비스를 기술 기반으로 또 해왔거든요. 이게 왜 왔냐?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혁명은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더라. 첫 번째가 이제 혁신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이제 비금융기관이라는 거죠. 비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고 정보 기술의 중심이 이제 개인 PC가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금융 거래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금융 서비스는 이제 은행 지점에서 이제 했었죠. 예, 그런 역할을 모바일이 이제 대처를 하고, 은행 직원이 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은, 그, 어떤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 기업은, 뭐 설립 초기는 이제 비금융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핀테크 기업은 이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간편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가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준다. 소비자 욕구를 이제 좀 이제 충족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가 이제 주지 못했던 부분을 제공해 주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이제 좋아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측면에서 보면 금융 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해서 모바일 통해서 온라인상의 송금, 전자화폐 이용, 카드사하고 온라인 결제 대행사, 간편 결제 서비스, 뭐 자산관리, 온라인상의 전용 주식, 채권, 선물 투자 뭐 이런 것들, 대출 창업, 지원 이런 것들 다 이제 거의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 뭐 이 모든 것들이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기술 기반으로. 그 다음에 혁신 속도가 빠르게 이제 빠르다. 기술의 어떤 급속한 발전과 기술 간의 어떤 상호 작용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어떤 파괴적인 혁신 기능 혁신의 가능성을 이제 금융기관 뭐 다 여러 기관들한테 이제 열어줬다는 거죠. 핀테크 기술은 이제 모바일,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 뭐 최근에 막 매체에서 많이 들어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있죠. 이런 기술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핀테크 사업의 특징은 기존 금융사와 이제 차별화된 핀테크 금융 서비스 고객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대 개인 대출 이제 개인 대 개인 대출 P2P랍니다. P2P 서비스 같은 그 기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개발되었고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다. 이거는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나 모바일 기술 뭐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송금만 해도 이제 절차가 더 간단해지고 더 빨리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 서비스다. 첨단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보다 수수료가 더 싸지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개인 맞춤형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획기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뭐 이건 이제 뭐 자산관리 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뭐 생활 습관 뭐 가족 관계 뭐 카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번 달에는 어디에 많이 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객님은 여러 다양한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가 사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추천도 이제 해주고 미래 예측 모델링은 예측과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개인 기호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이제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 제공했던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핀테크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해서 자, 이러한 그 핀테크에 여러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런 핀테크 사업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급 결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 그 다음 금융 소프트웨어, 그 다음 플랫폼인데 자, 지급 결제는 이제 지급을 결제하는 거죠. 뭐 간편 송금이나 이제 간편 결제와 같은 소비자들이 이제 쉽고 빠르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뭐 간편 송금, 간편 결제 뭐 많이 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네이버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쓰고 있는데 뭐 편하게 쓰는 거죠. 예. 금융 데이터 분석은 개인과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 분석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어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고객님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그 상품 이런 뭐 신용카드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금융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나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분야.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제 금융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그 P2P 대출이나 이제 뭐 원격 적분 허브 이제 이 전 세계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그 플랫폼 형태거든요. 이게. 간편 송금은 이제 주요 서비스에서 이제 간편 송금, 그다음에 간편 결제, 그다음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이고 인터넷 전문 은행, 클라우드 펀딩 몇 가지 레그텍 뭐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 송금 뭐 여러분들 뭐 그 용어 자체에서 뭐 알 수 있는데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이제 쉽고 빠르게 저렴한 수수료로 이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해서 이 간편 송금 가장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많이 있네요. 예, 토스입니다. 토스. 예. 토스 같이 개인 간의 소액 송금이나 여기 그다음 외국 회사 이제 여기는 없는데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그 트랜스퍼 와이즈나 뭐 레볼루트 이런 트랜스퍼 와이즈 이런데 이제 국가 간 송금 서비스 이제 포함되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이제 해외 송금 지급 결제는 해외 송금 지급 결제망인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국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송금 방법이 뭐 페어링, 풀링, 뭐 프리펀딩 뭐 해서 여러분들 그 해외 뭐 송금할 때 이게 좀 더 이제 이 스위프트 방식 통하면 이제 돈을 보내면 내가 바로 그쪽 은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가 이제 많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거쳐가는 단계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이제 많은 거죠. 송금 보내면 여러분들 여기서 수수료 보내고 받는 사람도 수수료 내야 되고 수수료도 많고 송금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2017년도 이제 뭐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 송금 규모가 6,248억 달러 해서 이게 한 7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2018년도에 이제 805조 원으로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수치는 이제 2000년도 위에 이제 5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이제 해외 송금 그만큼 많이 하다 이제 그 말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뭐 개인 해외 송금 규모가 2018년도 이제 약 13조 4천억 달러 정도. 16년도에는 16년도 이후 이제 1조 원 이상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떻게 이제 좀 더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속도가 이제 가능할까 이제 해서 나온 게 이제 간편 송금이고, 일반 송금을 이용할 경우는 해외 거주자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송금을 하려면 전신료로 하죠. 이제 돈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중개은행과 현지 은행 수수료를 이제 부담해야 되고, 이제 송금 기업들은 고시 환율에 수수료를 얹혀서 환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이제 책정하는 거죠. 뭐 이거에 반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영국의 그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일명 이제 페어링을 합니다. 페어링을 방식을 통해서 송금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자는 거죠. 페어링은 그 개인 간 P2P 이제 거래 플랫폼 통해서 이게 솔직히 외형상으로는 이제 국제 송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국가에 있는 해외 송금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뭐 마이클이 한국에 뭐 철수한테 100달러를 보내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홍길동이가 미국에 사는 뭐 제시카한테 12만 원을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죠. 예?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클이 한국에 있는 철수한테 100달러를 보내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그 길동이가 미국에 있는 제시카한테 12만 원 보내려고 가정을 한다면 환율이 1달러에 이제 1,200원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트랜스퍼 와이즈 통하면 이제 불필요한 해외 송금 대신 앞에서 이야기한 마이클이 이제 그 철수한테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하죠. 한국에 있는 철수한테. 마이클이 그 제시카한테, 미국에 있는 제시카한테 그 다음에 길동이가 철수한테 각자 자국의 통화로 돈을 주고 받는 거죠. 환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페어링을 한다는 말이죠. 내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돈을 100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누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12만 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보낼 필요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12만 원을 받을 사람하고 페어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그 부과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트랜스퍼와이저가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송금한 금액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28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면 송금이 상당히 이제 간편해진다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송금 방식 이제 풀링이나 이제 프리펀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구매 같은 송금을 한꺼번에 같이 보내는 방식이고 고객이 이제 미국에 돈을 보내려고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이제 미국에 송금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돈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냅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그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수료를 개인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보내면은 뭐 수수료가 뭐 10,000원인데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내는 수수료가 만약에 뭐 10명이 그렇게 한다. 근데 수수료가 만약에 90,000원이다. 그럼 그 이제 나누기 10명 이제 N으로 하니까 수수료가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자, 프리펀딩은 이제 국내 송금 업체가 외국 제휴 기관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이제 송금해 놓고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마다 미리 현지에 보내놓은 돈을 갖다가 이제 수취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 송금 시장에 이제 진출을 이제 뭐 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리플이라고 하는 블록체인과 이제 가상화폐 활용한 기술로서 해외 송금 비용을 이제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고, 핀테크 송금 서비스 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일평균 2018년 경우 일일 평균 이제 1만 건, 1,045억 정도, 전년 대비 이제 102%, 이제 194% 증가했다. 핀테크 회사에 운영하는 뭐 저기 송금 관련해서 뭐 토스나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페이커, 뭐 체크페이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결제는 가장 뭐 대중적인 핀테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이나 뭐 PC에 등록한 후 간단한 인증과 이제 결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결제 프로세스 이제 단순화해서 편의성과 속도, 보안성이 증대했는데 보안성은 제가 약간 캐스처 마크 드릴게요. 예. 뭐 보안성 있게 뭐 증대했다고 딱 꼭 집어서 말하기는 좀 이제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 해킹의 어떤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안성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의문 퀘스천 마크를 제가 단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페이팔이나 중국 이제 알리페이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 예. 간편 결제는 뭐 보통 이제 그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데 이제 가면은 저기 뭐냐 결제 그런 그 신용카드 이런 정보를 이제 등록해놓고 뭐 비밀번호나 이제 지문 인증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결제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실제 되게 편하죠. 예.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가 가능한 그런 그 상점들, 온라인 상점들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보통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우 18년도 한 해 동안 간편 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제 그 연금액이 87.5% 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간편 결제 종류는 뭐 NFC 아니면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 QR 코드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건 뭐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추이에 대해서 좀 해놓은 겁니다. 유통 제조, 뭐 오프라인, 온라인 다 비교해가지고 이용 건수와 그 이용 금액 이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 결제 방식이 옛날하고 좀 비교했을 때 간편 결제는 뭐 간편 결제 바로 이제 선택해서 비밀번호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지문번호 입력하면 끝입니다. 기존의 결제 방식은 뭐 공인인증서 방식하면 이제 카드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뭐 저기 신용카드 입력하고 뭐 입력할 게 많았죠. 예. 근데 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이제 폐지 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슨 페이라고 불리는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두 개가 이것도 이제 합성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과 어드바이저 합성어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산 전문가인 사람을 대신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해서 투자가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 목표 수익률, 투자의 성향 이런 것 진단해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결정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다 해서 이런 일들을 옛날에 이제 금융기관 가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하시는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추천 서비스,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뭐 저비용 서비스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기서 보면 고객 자문형과 금융회사 일반 뭐 1인명 이렇게 이제 서비스 유형이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의 뭐 백오피스 활용 아니면 프론트 오피스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냐 그 차이입니다. 고객 자문형은 이제 자문 인력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자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운영 인력이 프로그램 자산 배분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거. 이름하죠, 사람한테. 그 다음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 배분 결과를 고객한테 자문해 준다. 자문과 운영 모두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이제 가는 거.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영한다. 이제 1임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다 하는 거. 이렇게 뭐 서비스 유형 따라 좀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일종의 자산 관리 프로세스 뭐 운영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러한 뭐 단계별로 1, 2, 3, 4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파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어떤 성향과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맞는 맞춤형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제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은행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2017년도 4월 그때 이제 K뱅크와 7월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죠.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 은행이 없고 이제 온라인상 다 이루어진다 해서 시 공간의 확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어디서나 개설 가능하다. 예. 뭐 요즘 뭐 대출이나 이것도 이제 뭐 다 가능하고, 예. 대상 확대,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 대출, 이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도 가능하고, 예. 금융 상품 이게 오프라인 매장 운영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이제 안 드니까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이 좀 이제 금리도 좀 이제 저렴하게 해서 이제 상품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점점 이제 좀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많습니다.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렇다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많아지면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다 사라지냐 뭐 그렇지도 않고. 자, 이러한 뭐 오랫동안 이제 금융권을 뭐 지금 지배해온 그러한 그 은행에 이제 도전장을 낸 그런 형태죠. 어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은산분리 규제. 은산분리란 이제 은행법상 이제 산업자본 이제 비금융 주력자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산분리의 의미인데 보통 이는 이제 그 재벌 기업이 은행을 자기 금고처럼 이제 뭐 사용하는 거 이것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이것 때문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어떤 그 혁신적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그런 그 기업들이 은행업에 이제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제 뭐 불가능했는데 K뱅크는 이제 통신사 KT 설립을 주도했는데 실제 자본 조달과 경영권 행사는 제약이 따르지만 2018년도 대출 영업이 수시로 이제 중단이 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국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이제 정보기술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인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예. 그걸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실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I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IT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는 데는 그 지분 이제 4%까지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시행돼 가지고 혁신적인 어떤 정보통신 기술 ICT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지분 한도를 34%까지 이제 높이는 걸 이제 완화를 이제 했습니다. 서비스 차별성의 지속적인 확보, K뱅크와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 이제 뭐 보여준 그런 강점들이 있는데, 기존 은행이 뭐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IT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면은 실제 이제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비대면 거래의 불확실성에서 인터넷
금융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돈이나 뭐 이런 것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사람 얼굴 안 보고 하면 좀 약간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환경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 필테크 서비스 다른 것 중에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대중들로부터 펀딩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 그 두 개를 잡힌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 해서 이거는 집단 지성에 의한 사업 계획을 이제 검증하고 투자자 다수에 투자한다 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뭐 최근에 뭐 또 이제 많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뭐 창업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은행 말고는 별로 없었죠. 아니면 그런 벤처 이제 캐피탈리스트 이제 투자가들 그런 사람들이 한테 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걸 찾기 힘드니까 대중들로부터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도모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걸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주는 어떤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와디즈 있고 뒤에 가면 나올 건데 그 기업들은 이제 그 수수료를 이제 또 받는 거고 이 크라우드 펀딩 유형이 투자형 해서 이제 대출형 증권형과 이제 비투자형 기부형 구입형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그 태그는 이제 레그 이제 규제 레귤레이션과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예. 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규제, 준수, 내부 통제 등의 어떤 그런 준수 의무라고 하죠. 컴플라이언스. 이런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금융 당국의 여러 법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자동화 기술로서 이제 미국발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당국의 규제 감독이 이제 강화되고 규제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또 IT 기술 발전으로 이제 금융 산업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도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이러한 이제 규제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레그테크가 이제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가 업무상 참고해야 하는 법령, 뭐 규정, 지침, 가이드 이런 총 60개 정도의 그런 레그테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 기관도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관리 감독 업무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레그테크에 관련된 이제 분야가 규제 보고, 규제 준수, 그다음에 거래 감시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분야 이 세 가지인데 규제 보고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술하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규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실시간 이제 보고하고 다양한 곳에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규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실시간 보고하는 그런 형태고 준수는 현재 기업이 이제 규제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측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측하고 금융 관련된 알고리즘 분석해서 규제 준수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고 감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기술 활용할 수도 있고 시장 거래 모니터링, 회계 감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레그테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제대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법적 규제. 금융 분야 이제 개인정보하고 이제 직결되는 분야다 보니까 관련 규제들이 엄격하게 또 막 이렇게 막 포도 엉굴처럼 막 엉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제 뭐 미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좀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규제가 뭐 한 번만에 이렇게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는 이제 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제 적용에 시간 제한이 있다 해서 뭐 규제 경우는 어떤 시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기술을 맞춰서 교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 마지막 규제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융업계 간의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핀테크 산업 관련된 뭐 사례해서 국내 핀테크 산업 사례는 뭐 좀 빨리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산업의 이와 발전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토스, 삼성페이, 뭐 KB하나은행, 하이로봇센터, 카카오뱅크, 와디즈 뭐 이렇게 제가 한 5개 정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토스는 뭐 2015년 6월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19년도 6월 기준으로 고객이 이제 1,000만 명, 누적 송금액이 36조. 예. 간편 송금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예. 송금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되게 이제 편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들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핀테크 순수 핀테크 기업으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계 30대 핀테크 기업이 유일하게 이제 드는 기업입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8인가 29위 정도 했었고 그 전에 25위 정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기업이 여러 법 규제 때문에 아직 성장을 많이 못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토스만 유일하게 세계 30대 핀테크 기업에 지금 들고 있거든요. 2016년에 35억 원, 17년에 205억 매출 올린 데 이어서 18년도에 560억 매출 올렸고 뭐 송금 서비스만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큰 이익을 내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뭐 2015년 8월에 시작한 이제 삼성페이 국내뿐 아니라 24개국에서도 서비스 제공되고 있고 국내 경우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누적 결제 금액이 40조, 가입자 수 1,400만 명.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 매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와 연동시켜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해서 삼성페이 해서 뭐 이건 뭐냐 스마트폰 해서 연계해가지고 이제 카드 등록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죠.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KB하나은행의 하이로봇센터 해서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 삽재해서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 이제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고 2018년 2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계좌 수가 14만 가입 금액이 5천억 돌파했다 해서 KB하나은행에서 이제 하이로봇해서 이제 그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입 연령이 보면 이제 뭐 30대에서 50대가 이제 제일 많고 금액별로는 이제 100만 원 미만이 이제 60%뭐 제일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뭐 카카오뱅크, K뱅크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모든 서비스 100% 모바일로 통해서 제공하고 19년도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제 첫 흑자 전환 성공했다. 19년도에. 예. 그다음에 3월에 기준 충족 시 이제 14조 9천억 원 총 여신 대출이죠. 이제 9조 7천억 원 달성했다. 고객 수는 891만 명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확 성장하다가 뭐 최근에 좀 이제 뭐 그냥 좀 정체인데 뭐 카카오뱅크에 뭐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 뭐 되게 이제 편하게 지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신 쪽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금액은 이제 제한돼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와디즈고 2012년 5월에 설립했고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고 16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정식 인가를 받았고 아마 이 크라우드 펀딩 조만간 아마 뭐 상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18년도 기준으로 3,500건 총 601억 원 규모의 펀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들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요 서비스 와디즈 리워드 이제 와디즈 투자해서 중간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가는 게 다양합니다. 뭐 조그마한 뭐 공연부터 큰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이제 프로젝트까지 다 포함되는데 와디즈는 이제 중간에서 그게 돼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핀테크 산업의 뭐 이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뭐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 규제에 대한 부분에 좀 정리가 많이 돼야 되고 금융 서비스가 이제 뭐 기술 기반으로 실제 이제 핀테크 요즘 이야기하는데 요즘 좀 바뀌어서 테크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테크핀에서 기술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 핀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의의는 이제 금융 소비자의 어떤 그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시공간 확대, 금융 접근성이나 선택권, 뭐 개선,
수수료 낮은 거 이런 것들 소비자는 좀 더 이제 더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자 이제 그런 거고. 금융 시스템 자체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비용 절감하고 이제 품질 개선해서 전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하자 해서 여러분들 뭐 은행 한번 나가면은 한번 가면은 뭐 대기 시간 길면 좀 오래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하자.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수익 기반이 계속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금융회사 이용도가 감소되고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 대해서는 이제 보안이 확정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금융 인프라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면 중앙 기능을 담당했던 금융결제원 또는 이제 한국외탁결제원 기관이 역할이 변화한다. 이제 앞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역할하는 그런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점 이제 약화되면서 분산 원장 기능, 즉 개인 대 개인 그 P2P 형태로 그런 기술이 이제 이제 많이 되면은 결국 이제 그 금융기관이 기존에 했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방향에 대해서 보면, 먼저 이제 금융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해서 뭐 규제 합리화,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뭐 지금까지 국내 핀테크 서비스는 결제, 송금, 뭐 보안 인증 뭐 이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다양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규제가 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이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시도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규제의 합리화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고도화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격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보수적인 형태를 뭐 금융회사들이 많이 유지를 해 왔습니다. 자, 이런 금융회사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핀테크 기업이 등장함으로 해서 기존의 금융회사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각 금융권별로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뭐 고객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도화로 이제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핀테크 기업을 어떤 적대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 형태로 연계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 신기술 융합 촉진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핀테크라고 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활용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어떤 그런 그게 이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혁신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핀테크 혁신으로 이제 상품과 서비스 편의성, 효율성 뭐 이것들이 높아졌는데, 새로운 위험 요소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사이버 위협도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보안 기술에서의 어떤 그런 취약점은 이제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강화하고, 그걸 강화함으로 해서 금융혁신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줄일 수 있고,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핀테크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규제부터 뭐 서비스부터 뭐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핀테크 개념과 이제 핀테크 서비스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핀테크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좀 뭐 방대해서 뭐 한 학기에 한 다른 강좌로서 이제 충분히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핀테크가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 전자상거래 뭐 이비즈니스 환경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마지막 강의 주제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이제 핀테크 서비스 뭐 사례해서 뭐 토스나 뭐 K뱅크나 뭐 삼성페이 이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례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해결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 중에서 금융혁신 여건에 대한 조성, 규제 뭐 합리화 이런 것들부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고도화와 그 다음에 신기술 융합 촉진, 그 다음에 리스크, 금융혁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요 참고 문헌은 이 내용이고,
예, 이번 강의 이제 오늘 뭐 마지막 강의, 그 마지막 주제 강의인데,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이비즈니스와 이제 뭐 전자상거래 관련된 다양한 연관된 그런 주제부터 포함해가지고 강의 들으신다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걸로 이비즈니스 이제 전자상거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